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8페이지에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번 내용은, 자,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가 있죠. 제척, 기피, 회피. 그래서, 자, 제척, 기피, 회피는 왜 등장했다? 바로, 적정 절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거예요? 제척, 그러니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 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자, 제척은 어떤 거다? 법에서 사유를 만들어 놨어요. 몇 가지? 9가지 사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17조에 9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면 당연 배제하는 거예요. 당연 배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피는 뭐냐? 자, 이제, 당연 배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피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 나가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피는 법관 스스로 배제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해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중요한 건 출발이 뭐다? 이제 제척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제척 사유가 몇 가지? 9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9가지 우리가 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건데,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친족, 그 다음에 피해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심, 재판, 관여, 요 말이 나오는데 요런 걸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관이 뭐다? 피고인이나 피해자하고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대요. 그러면 뭐가 된다? 제척돼야 되겠죠? 근데 제척되는데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게 법률상 친족입니다. 친족은 항상 법률상 친족이죠. 여기 형법도 마찬가지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피해자라고 돼 있죠. 피해자. 그럼 피해자의 범위를 따져야 되는데, 피해자의 범위는 뭐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한없이 넓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따지는데 어떤 피해자야 한다? 직접적 피해자야 합니다. 우리 뭐다? 나중에 고소에서도 똑같이 가요. 고소권자의 피해자도 뭡니까? 피해자는 직접적 피해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이제 전심재판 관여가 중요한 거죠. 전심재판 관여.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판례가 많은데 바로 전심, 그 다음 뭐다? 재판, 그 다음 뭐다? 관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가 나눠놨는데요. 그러면 전심재판 관여라고 했을 때 이 전심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선 심급을 말하는 거예요. 앞선 심급.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말들이 등장하는 건데, 자, 우리 이런 게 있었죠.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이 있습니다. 자,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은 뭐죠? 1심이에요. 이거 1심. 1심. 그러니까 헌법이 예정한 재판은 아니지만 1심 어찌됐든 재판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가지고 뭘로 넘어갑니까? 정시재판 갈 수도 있겠죠? 정시재판 가는데 이것도 몇 심이다? 이거 1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소 파트에 가면 이거 상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소 아니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여기서 직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을 했던 법관이 있죠? 여기 1심에 관여를 했습니다. 여기 1심에 관여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전심관여냐? 아니다 이거죠. 제척사유가 아니다. 이거는 제척사유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뭡니까? 항소심으로 갔어요. 또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심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법관이 여기에 관여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1심 법관 2심 관여한 거죠? 이건 제척사유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심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말 있죠? 재판이라는 건 모든 재판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 종국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빠졌다 이게 아니에요. 유무죄의 심리에 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관여는 어떤 거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있죠. 그래서 유무죄 심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영장 발부 재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를 놓고 이제 제척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1번부터 24번까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자,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나왔냐? 지금 법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제척기피 회피제도 있죠.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는 어디에도 준용이 된다? 법원 사무관 등에도 준용이 됩니다. 법원 사무관 등에게 뭐다? 준용이 돼요. 준용이 되니까 뭐다? 통역인의 피해자 있죠. 통역인의 뭐다? 사실혼 배우자 이게 따져진 겁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재심 청구 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 대상 판결의 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하느냐 있는데 자, 일단 재심이라는 건 뭡니까? 유죄의 확정 판결에서 사실의 오인에 있을 때 두는 거잖아요. 근데 재심은 되게 특별형사 비상구제 절차라고 하지 상소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전심이 아닌 거죠. 재심은 비상구제 절차. 상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3번 보시면 법관이 자 선거관리위원장 동그라미 칠까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후 자 형사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전심재판 관여가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요거하고도 같이 연결하는 건데 이제 자 뭐다 앞선 신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선 신급은 1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수사하고 자 뭐다 1심 있어요. 전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뭐다 영장 판사 그 다음에 방금 선거관리위원장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수사 단계예요. 수사 단계에서 관여를 한 건데 이렇게 가도 전심재판 관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선 신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선 신.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2심일 때는 1심만이 전심이 되는 거고 3심일 때는 2심하고 1심까지만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단계인 수사는 전심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3번 읽어봤고요. 그다음 24번 여기 표현이죠. 자, 보시면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뭡니까? 자, 약식명령이 있는데 뭐가 포인트예요? 항소심 판결에 관여했다. 이게 포인트네요. 자, 여기 있죠? 항소심. 그럼 전심재판 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척사유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요거를 잠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피가 있는데 기피는 자, 기피도 당연히 기피 사유가 있어요. 자, 조문상으로는 기피 원인이라고 하는데 기피 사유입니다. 그러면 기피 사유는 제척사유는 다 기피 사유가 됩니다. 제척사유는 다 기피 사유가 되는데 자, 뭐다? 기피 사유에는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겁니다. 법관이 뭐 한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보통 유형적 사유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 뭐다 제척 사유가 9가지인데 설마 9가지만 불공평한 재판을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많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유형적 사유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 당사자가 입장이 아닙니다. 통상인의 입장입니다.
통상인의 판단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의 판단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뭐가 있다?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 두 군데가 틀렸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이라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누가 봐도 뭐냐 이런 거예요. 유죄의 예단이 있다. 아니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의사가 없다. 이런 것들이 되면 보통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판을 할 때 상급법원에서 너는 유죄의 예단을 가졌다? 너는 실체 진실 발견에 의사가 없었다? 이런 이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인정된 사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인정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법관 자격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자 이제 26번, 27번, 28번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 아니죠.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원의 재량이니까 채택할지 말지도 재량, 그 다음에 채택한 것을 배제할지 말지도 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7번 가보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소명 자료가 없더라도 자,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 아니죠. 피고인 신문할 때도 좀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면 제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다? 요걸 놓고 보면 편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인정된 사례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번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자 체크할까요?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 있는데 몇 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3개월 이내 하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기간 몇 개월? 3개월인데 이 3개월 이내 기간은 뭐다? 훈시규정입니다. 훈시규정이라는 뜻은 뭐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9번하고 이제 30번을 조금 묶어 31번 32번까지 쭉 묶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피와 관련해서 기피는 신청에 의한 배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기피 신청을 누가 하죠? 일단 여기는 잠깐 말로 하면 검사, 피고인, 그 다음 변호인도 할 수 있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하는데 하고 나면 뭐 하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피 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기피 신청에 뭐가 있다? 효과가 등장하는데요. 요게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피 신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원칙. 자, 소송 진행이 뭐가 된다? 정지가 되죠. 정지가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진행하는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자, 일단 간이기각 결정을 하거나 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이기각 결정은 처음부터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신청에 들어오면 심사 없이 기각을 시켜요. 그걸 뭐라고 한다? 간이기각 결정. 그리고 급하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다라는 것도 좀 일반론적이다 보니까 이 급속은 어떤 거냐면 판례가 인정한 사건 딱 하나입니다. 구속기간 만료 임박.
자,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거예요. 자, 여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단선이가 간단하게 보시고 본문을 보시면 자, 소송 진행이 뭐가 된다? 정지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지가 되는데 문제는 정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범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일체의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된다. 그런 견해도 있고 아니고 판결보다 본안만 정지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판례는 뭐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본안만 정지합니다. 정지될 범위는 일체를 다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본안만 정지돼요. 그러니까 정지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정지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본안이 아니면 정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구속기간을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판결을 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정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본안만 정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본안은 정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지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추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효죠. 그렇죠? 정지 없이 진행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송행위가 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법관들이 바보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지를 안 하고 왜 진행하느냐? 자,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깊이가 받아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그냥 안 될 거 뻔하니까 그냥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혹시 그러면 기피 신청이 기각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럼 혹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확정된 경우에도 뭐다?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기피 신청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내용을. 자, 29번부터 가보면 되겠죠. 자, 법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될 소송 진행은 그 피고 사건의 실체적 재판에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 뭘 말한다? 본안의 소송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요, 판결의 선고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판결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자, 됐고 30번.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그러면 이제 요걸 따져보면 언제까지 보통 기피 신청을 하느냐? 시기는 규정이 없어요. 시기는 규정이 없지만 기피 신청의 시기가 여기서 나오죠.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변론 종결 전이라고 합니다. 심리를 마치기 전까지 신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30번 들어가 보면 자 피고 사건의 판결 선고 절차가 시작돼요. 여기 판결 선고 절차가 시작돼요를 체크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본안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본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중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공판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동시에 선고 절차의 종지를 요구했습니다. 됩니까? 안 되죠. 너무 늦게도 했고 그다음에 정지될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피 신청은 늦었고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부적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무슨 얘기냐? 자 기피라는 제도는 왜 만든 거예요? 법관을 내쫓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자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법관을 내쫓았어요. 그럼 목적은 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달성됐죠? 그럼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1번 그래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다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집행 절차로 사건 직무 집행으로부터 배제되었다면 기피 신청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배제됐다. 그러면 부적법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32번 별표 한번 쳐두시면 되겠죠. 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뭐다? 위법이다. 그럼 무효가 되겠죠? 위법이고 무효다. 자, 근데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아니죠.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뭐다? 마찬가지다. 그대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33번은 뭐냐? 자,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 기피 사유 있죠.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법원 사무관 등에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은 어디서 하냐면 합의부 관할입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은 어디서 하는 거다?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원 사무관에 준용을 한다고 했으면 여기도 합의부냐? 아니에요. 요거는 이 결정은 어떻게 한다? 소속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소속 법원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법관은 어디서 한다? 합의부. 근데 자, 뭐다? 법원 사무관한테 뭐다 기피 신청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한다? 그 법원 사무관이 속해 있는 법원 있죠? 뭐 지방법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독이냐 합의부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합의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합의부 관할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번 취지. 그래서 뭐다? 소속 법원이 결정을 해야 한다. 됐고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34번 제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효죠. 그럼 그 통역을 했던 증인신문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로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다. 그래서 제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원에 대한 이야기들 또 최대한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기피에 관한 절차에서 판례가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의 이제 등장인물로서 자, 보조자에 불과하지만 뭐가 되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변호인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었죠? 자, 변호인은 누굽니까?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보조자. 그래서 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변호인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변호인은 그래서 보조자에 불과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임에 의해서 그 지위를 취득해요. 선임에 의해서 선임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은 어떻게 한다? 서면주의입니다. 서면주의. 그래서 선임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요. 사본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임을 하는데, 그럼 누가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선 변호인. 그 다음에 또 국선 변호인이 있죠. 자, 그러면 사선 변호인이 뭐죠?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은 뭐가 된다? 보충적 제도죠. 사선 변호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형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쨌든 사선 변호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선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인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선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고유의 선임권자, 피의자, 피고인 선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임 대리권자로서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독립하게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임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냐면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근데 이제 무제한이다 보니까 불편해서 대표 변호인 제도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선임을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생기느냐? 신급 대리입니다. 신급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 대리입니다. 사건이 여러 개 있으면 사건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국선 변호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이죠. 자, 법원에 선임된 변호인인데, 그럼 이 국선 변호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필요 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청구 국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재량 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필요 국선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요. 법에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무조건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는 거. 그걸 필요국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사유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습니다. 농심 미치국사며 그래서 농아자. 근데 농아자는 요즘 언어를 바꿨죠. 언어 및 청각장애인. 있죠? 그 다음에 심신장애인. 그 다음에 뭐다? 심신장애 의심 있는 자. 그 다음 미성년자. 70세 이상. 그 다음에 구속 단기 3년 이상.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데 뭐가 됐죠? 변호인이 없다. 그럼 무조건 국선변을 선정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청구국선 있죠? 청구국선은 뭐다?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누가 해요? 피고인 측이 청구하겠죠. 근데 뭐 때문에 청구한다? 저 가난해요. 빈. 있죠? 그 다음에 재량국선은 말 그대로 재량인데 법원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데 피고인 싫다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판례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는데 농심, 미치 여기까지만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구자가 뭐죠? 구속된 거예요. 근데 구속됐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여기 판례가 나오는데 두 가지 뭐다? 여기 당해 사건으로. 자, 뭐다? 당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다른 사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미 구속됐으니까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시킬 때도 아니겠죠. 이럴 때는 변호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있고 여기 그다음에 3은 단기 3년입니다. 장기 아니에요. 장기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청구국선은 말 그대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청구한다? 빈곤. 그래서 빈곤은 뭐 소명 같은 걸 해요. 근데 일단 어쨌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 안 하면 법원은 선임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근데 안 해주는데 자 법원이니까 일단 청구를 했죠. 그러면 청구를 하면 법원은 결정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정 안 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던 기각을 하던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법원이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도 안 되고 재항고도 안 됩니다. 불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정은 해줘야 되는데 결정 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재량국선은 말 그대로 재량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명은 피고인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암기사항이니까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요거는 33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는 33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부터 보시는데 자,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했는데 잠깐 말로 했는데 여기에 선임권자가 누가 있었어요? 피의자, 피고인, 그 다음에 4명 형, 법, 배, 직이 있었죠? 자,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6명 있죠? 6명 있는데 이 6명에 한정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6명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봅시다. 다시 피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대표가 직접 선임해야 되지 한 명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잖아요 법인. 그러면 대표가 직접 선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 꼭 읽어보고 뭐다? 여기 한정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한정 있죠?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번은 뭡니까? 바로 이 구속 얘기예요. 당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경우. 그래서 자 국선변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33조 1항 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면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자 뭐다? 그 사건에서 이미 구속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뭐 이 문제가 나오겠죠. 자 밑줄 한번 그을까요?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를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땐 적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다음에 37번. 37번은 뭐다? 여기에요.
요거에 관한 판단인데 심신장애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신장애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판단을 할 때, 자, 전문가의 의견서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법관이 직접 보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뜻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국선변호인에 관한 33조 1항 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다른 것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 38번 가보겠습니다. 38번은 뭐예요? 요거. 법원은 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도 안 된다. 항고, 재항고,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번 가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국선변호인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좀 암기사항인데요. 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개별 사건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이든 기타 특별법이든 들어가 보니까 그 조문에 거기에는 무조건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별 사건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일단 형사소송법 내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있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판 준비기일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변호인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심 공판 절차, 심판 절차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있습니다. 뭐 치료 감호 사건도 있고 다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 이걸 좀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운다? 실, 그다음에 적, 그다음 준비, 그다음에 재심, 참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적을 잘 준비하면요 재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심은 그래서 하나 더 할까요? 그냥 치료 감호 사건 쓸까요? 치료 감호 사건에서 자, 치료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적을 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재심을 참여합니다. 재심에 참여했으면 이기면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고 치료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인 경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 39번 가보시면은 바로 집행유예 취소 사건 있죠. 근데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변호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변호인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바로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수사 절차에서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다, 없다? 있죠. 뭐죠? 이거 두 가지잖아요. 이거 수사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서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문 한번 검토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9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심리절차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에서 있죠. 근데 거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 여기를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뭐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외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자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0번 가보시면, 자,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에 대하여, 그러니까 변호인의 권한 같은 게 있겠죠. 변호인의 권한 같은 게 있는데, 당연히 뭐예요? 수사 기록 같은 거 열람 등 사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자, 쭉 해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변호인을 조력하려면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에 관한 얘기들을 봤는데 이제 좀 약간의 암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송 절차, 소송행위, 소송 조건이 있는데 좀 중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절차,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